고소공포증이 있어 조금 내려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죠. 카메라를 좀 다시 맞추셔야겠습니다만. 아, 예, 됐습니다. 아 이제 좀 뭐 얼굴 좀 뵈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동안 중앙에만 있다 보니까 뭐 중앙행정부, 국회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 얘기는 알지 지역을 잘 몰라서 지역 공부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침 그런 생각 중인데 김 국장께서 전화를 해서 뭐 임실이 어떻게 됐는지 지나가다 잠깐 본 것밖에 없지만 임실을 좀 둘러보기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왔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을 들어가면 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은 지속 가능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먹고 살기가 편하면은 먹고 사는 걱정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그런데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같이 느낀 것들이 있어야 얘기가 쉽게 풀리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생각도 안 하다가 만나가지고 마을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자리들이 맨 처음에 모이는 게 힘들어도 자꾸 반복되면서 조금씩 쌓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셔가지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웃기는 얘기를 하나만 하면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장금 얘기를 듭니다. 대장금이 말이야 이러면 한국 학생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 애들은 와 이렇게 다릅니다. 대장금 드라마에서 말이야 그 대장금 이렇게 하면은 벌써 중국하고 베트남 애들은 그냥 느리바짝바짝 하고 한국 애들은 저 인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장금은 또 뭐야? 대장금을 본 애들이 없어요 대학에. 근데 베트남하고 중국 학생들은 대장금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말을 익혔기 때문에 말투도 했사옵나이다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네, 베트남 애들 중에서는 교수님 제가 했사옵나이다 뭐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한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미 떨어져 나갔는데 저쪽에서는 받아서 한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가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 엄청 잘 살던 나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다 보니까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해서 새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넘겨받아서 키운 게 미국하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소련입니다. 네. 그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제일 컸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잘 살다가 쫄딱 망한 나라들이 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페루, 칠레. 왜냐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막 전쟁을 하니까 물자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전부 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해다가 군인들 먹이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커피 많이 팔아서 돈 벌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쇠고기 많이 팔아서 돈 벌었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럼 잘 됐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농업과 목축업에서 너무 돈이 잘 벌다 보니까 공업과 제조업에 신경을 안 쓴 거죠. 네. 신발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민해야 되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쇠고기 사가고 닭고기, 돼지고기 사가고 커피 사가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돈이 뭐 산더미처럼 들어오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흔히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나라가 무얼로 발전할 수는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게 어렵고 그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 걸 그 다음 나라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빙빙 돕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를 워낙 세상에서 많이 사가니까 다른 나라들이
심어서 커피가 자라면 쑥쑥쑥 따가지고 커피를 팔면은 떼돈을 버니까 뭐에 신경을 안 썼냐면은 커피의 품질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커피가 아무리 질이 나빠도 그냥 우두두 털어가지고 대충 말려가지고 보내면 다 브라질에 와서 돈 주고 사가야 되니까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땅이 이미 농사 짓던 땅이 힘이 약해져 갖고 커피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 짓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돌리면 그 밭은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뜯어다가 팔다 보니까 커피 품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이 브라질 커피 못 써먹겠는데 라고 해서 다른 나라 커피들을 사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테말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브라질이 갑자기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많이 생산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더 질 좋은 커피가 생산이 되니까 브라질 커피를 아무도 안 사가지고, 그래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해가지고 요새 와서 브라질 커피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미 아프리카 커피가 시장을 갖다가 얼추 점유하고 있고, 아프리카 커피도 발전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 예멘 커피가 있습니다. 예멘 커피가 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커피 품질을 관리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수출만 그냥 정신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멘 커피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걸 넘겨받은 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제 커피가 아시아로 건너옵니다. 남미에 있던 커피가 품질 관리가 안 돼서 아프리카한테 먹히고,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겪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품질 관리를 또 못해가지고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빙 돕니다. 이게 이제 커피나 뭐 곡식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돈을 생각하면 더 복잡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돈은 무조건 미국의 달러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면은 뭐 일본한테 우리가 원화를 주고 엔화로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계산하고 달러로 바꿔서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흔히 기축통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러는 찍어내는 사람 마음대로 달러를 갖다 찍어냈다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전 세계에 돈을 주무르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돈을 주무르게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 것만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인 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데려다 쓰다 보면은 자꾸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예를 들면 일당 5만 원 주고 부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5만 2천 원 주고 저쪽에서 저쪽 마을이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죠.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다른 데로 옮깁니다. 제일 먼저 옮긴 곳이 필리핀, 일본 같은 데죠. 그쪽으로 공장들이 쫙 갔다가 다시 일본도 똑같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른다거나 지역 여건이 바뀌니까 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은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일본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한국으로 갑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던 거, 코끼리 밥통, 네, 밥솥, 전기밥솥, 코끼리 전기밥솥. 이게 일제에 제일 좋았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소니, 그다음 이런 거죠. 워크맨 뭐 이런 거, 카세트 테이프 틀어 듣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본만 바라보면서 일본 소니, 일본 파나소닉 뭐 이런 거 이제 겨우겨우 얻어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에서 팔고 그랬던 건데, 일본도 이제 그걸 갖다가 한국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전자 부분, 전기 부분이 한국으로 넘어오죠. 또 넘어온 중요한 게 있는데 중공업이 넘어옵니다. 중공업. 네. 쇠를 녹여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한 것이 일본에서만 했고 우리는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죠. 포항제철을 만들고 포항제철에서 나는 쇠를 가지고 드디어 삼성, LG에서 가전제품을 만들고 현대, 기아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중공업이
쓱 건너져 오는데 이때 또 이제 일본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배를 잘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아마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일본이 군함을 잘 만들어서 항공모함까지 만들어서 우리 아직 항공모함 못 만듭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100년 전부터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길을 쓰고 해가지고 70년 전, 80년 전에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멋진 배 만드는 기술을 일본이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돈을 좀 많이 벌려면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착착착 찍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농촌주택도 그럴 겁니다. 표준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갖다 계속 만들면은 설계도 값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집 짓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왜냐면 물건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서 착착착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일본이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표준 설계도로 만듭니다. 이런 배를 만들 때는 이 설계도대로, 이런 배를 만들 때는 이 설계도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던 중공업 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대로 만들어봤자 일본 게 더 나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를 설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조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노동력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만들어 그러면 밤새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만들던 배는 뭘 잔뜩 실어 나르는 배고 한국이 만들기 시작한 배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유조선 탱크라든가 컨테이너를 갖다가 위에다 차곡차곡 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이저를 갖다가 장치해서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한국에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커다란 배를 만드는데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바다에다 띄워놓고 거기서 석유를 갖다 뽑아 올리는 이런 배까지 한국은 이미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때까지도 표준 설계도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만든 겁니다. 결국 일본의 배 만드는 중공업이 전부 다 멸망하고 다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게 오늘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료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경제 상황 같은 게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이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야, 배 만드는 거, 자동차 만드는 것, 우리는 이제 드디어 성공해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손을 댄 게 반도체. 일본도 그때 반도체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반도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목숨을 걸었죠. 마구 쏟아부어요. 재벌들이 온갖 돈을 쏟아부어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그 반도체가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스마트폰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 안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미친 듯이 그렇게 돈 벌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대신 일본은 뭘로 돈을 벌었냐면은 무역해서 번 돈으로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일본은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채권들을 많이 샀죠. 모양이 이렇게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 뭘 갖고 있냐? 미국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뭘 갖고 있냐? 일본은 중공업도 없어지고 자동차도 이제 도요다도 막 미끄러져 내려가고 했는데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것을 유리합니다. 재료, 부품. 이건 일본이 다 만듭니다. 독일은 뭘 만드느냐? 독일은 재료와 부품을 가지고 조합하는 거는 좋은데 그건 대한민국이 하죠. 재료를 여기저기서 사다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을 탁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이 최고 기술입니다. 근데 독일은 뭘 만드느냐? 독일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그런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낼 거대한 공장 설비를 잘 만듭니다. 기계, 공장, 설비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 쭉 짜져서
미국은 기술, 독일은 설비, 일본은 재료.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빙빙빙 돌아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국이 끼어든 겁니다. 중국은 땅도 넓어, 사람도 많아, 이제는 기술도 꽤 발전했어, 등등등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 왜냐하면 미국의 상당수의 공장이 다 중국으로 갔죠. 한국의 공장도 다 중국에 갔죠. 일본의 공장도 중국으로 가죠. 네덜란드, 독일 공장도 중국으로 가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웬만한 거는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안 되겠다. 저대로 뒀다가는 옛날에 소련 때문에 미국이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다시 다 미국으로 흡수해 내는 겁니다. 다 가지고 와라. 중국에 가 있는 미국 공장도 들어와라.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만 혜택을 주니까 일본 공장, 한국 공장도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베트남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으로 와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겪어보셨죠? 일본이 갑자기 우리한테 재료를 3가지 안 준다고 그럽니다. 반도체 재료를. 그것도 재료도 중요한 재료도 아닙니다. 재료를 심을 만한 판판한 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그 깨끗하게 닦는 걸 안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들을 꽉 움켜쥐고 안 준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가 난리가 나서 벨기에로 뛰어가고 네덜란드로 뛰어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네덜란드는 뭘 갖고 먹고 사느냐면 옛날에는 필립스 전자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잘 되고 있는 산업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급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뛰어간 게 네덜란드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그 기계가 네덜란드에서만 만듭니다. 근데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한 대 만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1년에 몇 대 안 나옵니다. 근데 반도체 만드는 나라는 많으니까 다른 나라가 다 사가기 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파는 거는 몇 대 안 되고 구하려는 거는 몇백 개 공장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누굴 먼저 줄까가 심각한 거죠. 근데 미국이 얼마 전에 네덜란드한테 중국한테는 팔지 마라고 했는데 네덜란드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라고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중국한테는 팔지 마라고 했는데 네덜란드가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돌아가는 거죠.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이 기술력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돈의 문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뭘로 맨 처음에 돈을 벌었냐?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게 미제 물건입니다. 옛날에 미제가 최고였죠. 미제를 만들어 팔다 보니까 공장을 갖다 유지하는 게 그 나라 안에서는 좀 벅차지니까 다른 나라, 임금이 싼 다른 나라에 가서 만들려고 해서 일본, 한국, 중국으로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 대신 뭘 팔았냐면 기술을 팔았습니다. 아이디어 팔았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요새 어떤 기술을 갖다가 쓰면은 그 기술을 빌려온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술들은 거의 다 미국 겁니다. 스마트폰을 팔면 그게 삼성전자 돈이고 한국으로 들어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미국으로 가고 삼성전자는 일부만 갖고 오는 겁니다. 이 기술을 빌려준 게 미국이니까. 미국 기술을 팝니다. 기술을 팔고 하다 보니까 더 돈을 쉽게 버는 게 있죠. 그게 돈놀이입니다. 돈놀이. 돈 놓고 돈 먹는 게 제일 돈이 잘 벌립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 하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앉아서 돈 남들 거 받아갖고 남들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밖에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은행 또 IMF 이런 걸 지휘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면서 엄청나게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방식을 하나만 설명해 볼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러시아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막 갖다 줍니다. 돈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건물도 짓고 막
땅도 파헤치고 다리도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는 이제 미국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산이라든가 석유 유전, 그다음에 석유 가스 유전 이런 것들은 미국이 이제 챙기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뭘 예를 들까요? 제일은행하고 거래해 보신 분 계신 거예요. 제일은행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은행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일은행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JN 스탠다드 차터스라는 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탠다드 차터스 앤 제일로 바뀝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주주가 예, 대주주가 바뀐 거죠. 옛날에는 50% 이상을 제일은행이 갖고 있어서 그래도 제일은행이 주인이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휙 바뀌어서 스탠다드 차터스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차터스 제일. 지금은 그냥 스탠다드 차터스입니다. 이게 IMF 때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급히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자가 8%, 13% 하던 이자가 25%에서 30%까지 돈을 주고 빌렸습니다. 그 이자와 원리금을 갚느라고 못 갚으니까 은행 같은 걸 판 거죠. 다 넘겨준 겁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정관장 뭐 인삼을 먹으면 그 인삼 판 돈이 다 한국에 남는 건 아닙니다. 정관장 판 돈은 아마 스위스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옛날에는 25%는 외국인 거, 나머지는 현대자동차 거였는데 지금은 50%가 이미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돈놀이입니다. 돈 주고 사서 돈 빌려주고 나중에 또 받아서 돈으로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달러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이용한 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 쓰는 건 모두 돈을 받아야 돼요. 미술 배우는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배우고 대학생이나 저쪽이 좀 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한다. 학교에서 아마 화가들을 배웠을 겁니다. 화가들을 배웠을 때 어떤 화가들을 배우냐면 피카소, 그렇죠? 고호, 고갱. 근데 그때 벌써 몇백 년 전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거 배웠는데 요새 애들도 그거 배웁니다. 그럼 왜 요새 사람들 화가들은 안 가르치는가? 요새 화가들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려면 거기 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책에 들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요새 그림들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옛날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노래도 똑같습니다. 요새 작곡한 노래들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지만 베토벤, 쇼팽 옛날 사람들 거는 안 냅니다. 유튜브에서 음악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유튜브에서 음악이 나가면 저작권료가 체크가 돼서 바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마음대로 못 틀죠. 그런 겁니다. 미국이 그걸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모든 지적인 머리로 한 재산에 대해서도 돈을 걷어야겠다라고 해서 마치 세금 받아가듯이 다 걷은 겁니다. 엄청나게 이것도 돈이 비쌉니다. 엄청난 비싼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돈 버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벌어야겠다. 뭘로 벌 것 같습니다. 그게 민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을 사버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 삽니다. 터널을 이렇게 뚫을 테니까 터널료만 조금 내시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가차도를 갖다 우리가 만들 테니까 고가차도 지나갈 때 그 통행세를 조금 내시죠.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가스,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공항, 항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나라가 꼭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전쟁이 났다거나 나라에 큰일이 터지면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전기가 남의 나라 거고 가스가 남의 나라 거고 수돗물이 남의 나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심각합니다. 지금 유럽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 회사가 없습니다. 다 독일 거 갖다 쓰고 프랑스 거 갖다 쓰고 이렇게 전기줄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까지 전기를 갖다 수출하기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 한전도 지금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전기를 조금씩 수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기술과 전직줄의 광섬유 케이블의 발전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미국이 생각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거는 그 나라의 광산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라의 길, 항구, 전기, 수돗물 이런 것들을 통째로 사버리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국민이 하루라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고 돕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왕창 벌고 이걸 따라서 급히 따라가는 나라. 미국이 왕창 버는데 이걸 정신없이 따라가는 게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돈을 좀 벌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하고 돈 좀 많이 벌어놓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또 돈을 법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돈을 벌다 보면 몇 푼 못 버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가서 겨우 남는 것 좀 버는 거죠.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들은 벌고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그 많이 번 돈을 누가 갖느냐? 대개는 1% 정도 되는 부자들이 왕창 가져갑니다. 한국으로 와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돈을 결국 어떻게든 미국 다음에 어디 하다가 한국이 한 10번째 정도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역시 제일 위에 부동산 많이 갖고 있거나 돈놀이 잘하는 사람들이 일단 가져가고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겨난 말이 10%의 잘 사는 사람들이 전체 90%를 갖고 먹고 살고 나머지 90%의 좀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남긴 10%를 가지고 쪼개 먹고 사는 거죠. 이걸 1대 90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더 심각해져서 이걸 1대 99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몇 퍼센트, 못 사는 나머지 전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어떻게든 해집고 올라가서 대학도 나오고 해서 올라가긴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0% 잘 사는 사람과 90%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선이 이렇게 딱 그어지는데 예전에는 그 선이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안 찢어집니다.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건 쉬운데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건 더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 마음대로 전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돈을 마음대로 버는 자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뛰어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키를 푹 누르면 돈이 휙 가는 거니까요. 돈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그냥 전지줄을 타고 그냥 날르는 거고 전지줄이 없으면 인공위성을 타고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빨리 움직이면서 돈을 불려나가는데 불려나간 돈은 몇몇 사람한테는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실리콘밸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하면 햄버거 하나가 20만 원입니다. 거기다 금가루를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햄버거 하나에 20만 원짜리를 사 먹어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번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반도체는 컴퓨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근데 컴퓨터라는 게 라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그래도 컴퓨터를 사면은 1년 쓰고 2년 쓰고 하는 거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발전해서 컴퓨터가 전 세상에 다 퍼지고 나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죠, 잠시. 실리콘밸리가 밑으로 슥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돈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그걸 먼저 아는 거죠. 아, 이제 실리콘밸리는 망할 거야. 그럼 돈을 빼야죠. 돈을 빼서 어디로 갔을까요? 돈을 빼서 어디로 갔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연립주택, 흔히 말하는. 근데 그 전 세계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연립주택을 싹 빨아들인 다음에 월세를 받아야죠. 그 월세 받는 걸 받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증서로 만들어가지고 보험 증서처럼 전 세계에 또 파는 겁니다. 그걸 이제 흔히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품이 돼서 팔고. 그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흑인들이나 한국 교민들이나 또는 뭐 히스패닉,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월세 내는데 그 월세를 받을 권리를 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파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잘 들어오면 좋은데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월세를 낼 돈을 못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도 마지막에 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배째라 배째. 없는데 어떻게 주냐?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준다는 거야? 월세 못 낸다. 배째라. 다 들어 누워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들어 눕는 사람들한테 뭐 차압을 들어간다든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들어 누워버리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큰 은행 중에서 세 번째 가던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은행이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동안 사둔 게 있는데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줘요. 그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집니다. 그게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때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지사장이었는데 경리가 저한테 오더니 사장님 오늘 저희 회사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데? 5만 원 남았습니다. 회사인데 제가 직원을 몇십 명 끌어들이고 있는 사장인데 통장에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제 통장보다도 안 남은 거예요. 제 통장보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뭐 겪으신 분들은 심하게 겪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IMF 이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회복이 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전혀 안 됐습니다. 왜 회복이 안 된 것처럼 느끼시는가 하면 정부가 그걸 틀어막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부은 겁니다. 부실 기업 살려, 부실한 은행 살려 계속 돈을 쏟아부어서 겨우겨우 끌고 왔는데 코로나19가 팍 터진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또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망하는 거죠. 이제 돈이 하도 풀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똑같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연립주택을 싹 빨아들였던 사람들은 돈을 갖고 돈을 벌었는데 그게 망할 것 같으니까 또 슬쩍 나와버립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돈놀이 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싹 빼가지고 휙 날라버립니다. 그 돈이 어디로 왔느냐? 그게 금으로 갔습니다. 금으로. 금값 엄청 올랐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아마 2010몇 년쯤. 금값, 은값. 옛날에 애기 돌반지 선물하려면 한 5만 원이면 됐는데 그게 20몇만 원, 30만 원까지 더 올라갔죠 사실. 쭉 올라갔다가 금값이 다 올라가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은값 올라가고 구리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꽉 차니까 곡물로 넘어갔죠. 쌀값, 밀가루값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빙빙 도는 겁니다. 빙빙. 지금은 뭐가 올라갔습니까? 지금도 밀가루값 올라갔죠. 석유값은 얼마 전에 끝까지 올라갔다 다시 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 엄청나게 마구 돌아다니면서 돈을 빨아들이는 그 거대한 투기 자본들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가면 반도체가 올랐다가 슬쩍 빠져나와서 부동산으로 가면 부동산이 올랐다가 얼른 또 빠져나와서 석유로 가면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석유에서 살짝 도망 나와가지고 금으로 가면 금이 오르고 다시 빠져나와서 곡식으로 가면 곡물가가 확 오르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빙빙 도는데 석유로 갔다가 곡물로 막 가고 있는 찰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마침 전쟁까지 하면서 곡물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요새 서울에서 빵 가게 하는 사람들 힘들어합니다. 밀가루값이요 40%에서 60%까지 올랐습니다. 커피도 원두 커피 값이 원두가 한 30에서 한 50%까지 올랐습니다. 커피값이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왜 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나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돈이 막 휩쓸고 다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돈을 휩쓸어 갖고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건강보험, 네? 그게 건강보험 그 공단 금고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채권에 가 있고 러시아 채권에 가 있고 우크라이나 탄광에 가 있고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금고안에 있는 게 아니고 통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건 아프리카에 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따라 한국 경제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뭐 창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몇 개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뭐 그린 뭐 뉴딜 정책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지금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이 돈놀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에 일단 한국 경제발전 계획이 나오고 그 작전을 짜가지고 막 몰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그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속편하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갖고 그림이 없어요.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 747 경제, 박근혜 대통령 창조 경제,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정책, 윤석열 정부 몰라요. 없어요. 그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그림을 다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교육시켜서 넘겨줬어야 되는데 인수위원회도 안 만들었지. 대통령도 뭔지 잘 모르겠지 하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나오는 거는 좀 부자들 세금 좀 깎아줘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부동산 세금도 좀 깎아줘야겠고 기업들은 법인세를 좀 깎아서 좀 영업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시장은 규제를 좀 풀어서 장사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요 생각 정도만 있는 거죠. 이게 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좀 좁혀가겠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왜 우리가 어려운가 하는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의 문제. 지역은 어떻게 먹고 살 건가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하는 거 같으니까 걱정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또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 나라에 돈이 있으면 돈은 이미 어디로 가게 다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얼마 가져가고 경상북도는 얼마 가져가고 다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나눈 걸 가지고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다 알아서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대통령이 뭐 이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삼성이든 현대든 뭐 LG든 간에 기업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장사 잘하고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팝니다. 아직은.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문제는 일본이 자동차 중공업에서 성공했고 반도체까지 오래전에 했는데 쫄딱 망하고 한국한테 다 넘겨주듯이 대한민국도 결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를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패러다임이 시프트라고 해서 그게 그냥 공통된 원칙입니다. 혼자서 오래 못 갖고 있으면 결국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중국한테 이미 넘겨줬고 중국은 그 중에 일부를 띄워서 베트남한테 넘겨줬고 이렇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넘겨줘야 됩니다. 그 넘겨주고 빈자리를 뭘로 메꾸냐 할 때 바이오라든가 뭐 녹색이라든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지방자치 쪽으로 넘어오면 세상에 변하는 게 속도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는데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유행입니다. 유행. 옷, 장신구,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거 되게 빨리 바뀌죠. 그 다음에 빨리 바뀌는 게 뭐냐면 유행 따라 빨리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장사하는 거, 상업이 빨리 바뀝니다. 상업 다음에 빨리 바뀌는 게 제조업입니다. 공업. 왜냐하면 상업에서 팔아야 될 걸 만들어야 되니까 공업이 그 다음에 바뀌죠. 유행, 상업, 공업.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죠.
정치 다음에 사회, 예술, 문화, 사람들의 의식 같은 게 그 다음에 바뀌고 제일 늦게 바뀌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은 안 바뀌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행, 상업, 산업, 그 다음에 정치, 국민의식, 그 다음에 자연. 그래서 자연은 제일 늦게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떨 때는 자연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네. 제가 아버님 산소를 못 찾았다니까요. 아버님 산소에 갔다가 못 찾았다고요.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옆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수지가 딱 갔더니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있고 저수지가 안 보이는데 아버님 산소를 못 찾았다니까요. 아마 4대강 사업도 보셨을 겁니다. 강을 갖다 똑바로 잘라. 확 잘라.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에 딱딱한 데가 있고 무른 데가 있으면 빙빙 돌다 보면 그게 세월에 따라 만들어지는 건데 똑바로 잘라버려. 이 자연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국민의식과 문화예술 무지하게 빨리 바뀝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그분 마음에 안 드는 예술인들은 다 쫓겨나게 됐어요. 방송에도 못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모든 게 내용이 다 바뀌어요. 대통령이 그거 싫어하는 쪽이라고. 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확 바뀌었다. 문재인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래 그러면 또 그쪽으로 확 바뀌었다. 왔다 갔다. 정치가 이것들을 컨트롤하면서 느긋하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더 빨리 바뀐다고. 정치가 더 빨리.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늦게까지 놔두고 천천히 바꿔야 될 자연을 개발한다고 막 바꾸면서 해집어 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천천히 지금부터 밟아서 쭉 쌓아가야 되는 경제개발 계획인데 난 이거 싫거든, 나는 진보 쪽이거든 하면서 확 바꾸고 다음에 보수 대통령이 등장하면 난 보수거든 하면서 또 확 바꾸고 하다못해 교과서마저 왔다 갔다 바꾸니까요. 이렇게 바꾸면은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개발 계획들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뭐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을 하랬다가 갑자기 하지 말랬다가 태양광에 문제가 많다든가 꼭 필요하다든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풍력이 또 어떻고 저떻고 원자력을 그만둔댔다가 꼭 해야 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정신과 문화가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유행보다 더 빨리 바뀌니까 유행보다도 더 빨리 바뀌니까 하다못해 BTS가 히트곡을 내면은 그래도 몇 년 가는데 대한민국의 정책은 몇 년 가지도 않아. 노래보다 더 빨리 바뀐다. 정치.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예를 하나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갖다가 새로 싹 한다고 할 때 좀 반대했습니다. 시위에 들어가서 반대하고 뭐 기사도 쓰고. 왜냐하면 청계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청계천 밑바닥에 공구리를 한번 치고 그 위에다가 그 비닐을 갖다 덮고 맷겹으로 그래서 한강에서 물을 뽐뿌로 길어다가 청계천에서 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 공구리 친 그 비닐 위로 이렇게 떠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 옆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 그게 지금의 청계천입니다. 물 퍼올리는 값만 해도 1년에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꼼프값만 해도. 맨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보니까 또 보기에 괜찮더라고요. 왜 풀도 있고 물도 있고 하니까 외국인들은 되게 신기해요. 고층 빌딩이 막 있는데 거기에 막 이만한 시냇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불도 막 펴놓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즐겁게 노니까 거기다 막 풀도 우거지고 막 그 새들도 와 있고 하니까 역시 자연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면 괜찮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는 제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남는 게 없다고. 엑스포가 본래 B급이 있고 A급이 있습니다. A급을 유치하면은 상당히 돈이 되는데 B급은 해봤자 돈만 들어가고 남지 않습니다. A급, B급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은 물어봐야 되는데 A급을 유치하려면은 국제공항과 국제항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A급을 유치할 수 있는 거는 인천, 서울, 그다음에 부산밖에 없죠. 근데 부산은 지금 국제공항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여서 저게 심사에 걸릴지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수나 대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B급입니다. A급 못 갖고 옵니다.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 엑스포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대전 엑스포 시설
내다 팔려고 아무리 사가라 그래도 아무도 안 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만 쏟아붓고 다 실패로 끝났죠. 여수 엑스포 엄청나게 몇백억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려니 포장마차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훨씬 더 벌어요. 여수 제일 유명한 건 포장마차입니다. 여수 밤바다 포장마차. 여수의 포장마차가 제일 유명하고 다들 포장마차에 가지 여수 엑스포 가는 사람이 요새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뭐 케이블카를 갖다 연결한다고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또 한다 그래갖고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박람회는 이게 별 볼일 없는데 근데 이게 정원 박람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고 꽃을 가꾸고 뭐 나무를 심고 하는 거라 청계천의 예를 들어보니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순천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순천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먹고 살만 합니다. 순천 갖고. 그래서 결국 이 순서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갖다 유지하거나 또는 개발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실 때 대충 그 순서를 보고 너무 뒤집어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뒤집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뭘 하나 예를 들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되게 중국 사람들 예를 들 때 그렇게 하거든요. 중국하고 독일 사람 예를 들 때 커다란 산이 있는데 이 마을과 이 마을로 가려면 산을 삥 돌아가야 되니까 며칠 걸립니다. 여기다가 터널을 딱 뚫으면 그냥 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뚫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을의 사람들이 죄다 모여듭니다. 밤새 횃불을 켜가지고 그냥 밤새 꽃갱이질 해갖고 그냥 뚫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뚫지 않고 뚫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요 촬영을 쫙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쫙 촬영을 한 다음에 산의 모양과 그 안에 있는 암석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계획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착 뚫으면 뚫리겠다. 그 대신 계획을 잘만 세우면 이쪽에서 뚫어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뚫고 들어가서 가운데서 딱 만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독일식. 중국식은 양쪽에서 팝니다. 만나면 다행이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 만나면 이쪽 건 상행선, 이쪽 건 하행선 쓰면 되니까 이게 중국의 만만띠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것이 잡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쪽에 멕시코만부터 쭉 바다를 타고 올라가서 저쪽에 알래스카까지 해변과 도시 사이에 그러니까 아열대 우림을 만드는 겁니다. 숲을 갖다가 쭉 만드는데 그 계획이 1000년짜리입니다. 1000년짜리. 네. 그 숲 지대에는 휘발유 자동차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숲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국 대륙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쭉 살려놓은 겁니다. 이 숲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가솔린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는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이미 설정된 구간들의 성공한 구간들은 수소 자동차만 들어옵니다. 그 수소 자동차가 지금 현대 기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다 얽히게 된다. 결국은 현대 기아가 그 수소 자동차 숲길에서 논일 수 있는 수소 자동차를 어느 정도 합격이 돼서 지금 거의 10억 운영 중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천만 다행이죠. 이게 1000년짜리이기 때문에 한번 공급했으면 이제 계속 기득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웨이라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늑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늑대는 자기가 원한다면 워싱턴에서부터 LA까지 텍사스에서부터 뭐 어디까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늑대 한 마리가 야생의 숲 복원 사업이죠. 이것도 1000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운데 동서남북 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5개 지역에서 늑대든 뭐 그게 들쏘든 간에 자기가 어딘가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하죠. 대한민국은 하는데 조그만한 게 구멍 뚫어놓고 고속도로가 쭉 가면 중간에 구멍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늑대가 찾아오겠습니까? 네. 마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가면 하나씩 있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육교 위로 이렇게 조금 숲길을 하나 만들죠. 이만큼 좁은 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살쾡이나 이렇게
반달곰이 어떻게 그걸 찾아갖고 내비를 갖고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거대한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가면 코프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코프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나라들의 한 가운데 있는 중요한 섬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 섬을 차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배가 거기 가서 정박을 한다든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코프섬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냥 황무지에다가 돌섬입니다. 아무도 가꾸질 않았는데 1400년 전에 베니스 제국이라고 하는 베니스의 조그만 나라죠. 그 나라가 그걸 마침 점령했을 때 거기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오면 항구를 만들고 군함들이 들어오고 뭐 대포를 설치했는데 이 베니스 사람들은 장사하는 소질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올리브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1400년 전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코프섬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푸르고 그리스의 돈 많은 재벌들이 휴양지로 늘 가는 곳입니다. 제일 편하고 살기 좋은 섬이 된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스웨덴의 비쟁세, 스웨덴 발음이고 미국식으로 발음한 비욘세, 스웨덴의 비욘세 섬이라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됐을까요? 하여튼 1980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80년. 1980년에 스웨덴 해군으로 공문서가 한 장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왔냐면 스웨덴 산림청에서 날라왔습니다. 스웨덴 산림청에서 스웨덴 해군으로 공문이 왔는데 해군이 맨 처음에 산림청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보니까 군함을 만들 나무가 다 자랐습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군함을 만드는 나무? 군함을 누가 나무로 만듭니까 요새? 강철로 만들지. 군함을 만들 나무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가져가시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로부터 150년 전에 영국한테 늘 바다에서 지기만 하던 스웨덴이 열받아가지고 국회를 열었는데 그 국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바이킹 해적의 후예인데 바다에서 맨날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쪽팔려가면 되겠냐? 바다에서 맨날 영국한테 깨지고 얼마나 쪽팔리냐? 안 되겠다. 군함을 만들어갖고 우리도 바다로 다시 나가자. 군함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데? 좋은 참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참나무 심어야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심으면 한 15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급하고만 150년이나 걸릴 거면 빨리 심어. 그래갖고 나무를 심기 제일 좋은 섬을 고른 게 메테른이라고 하는 호수 한가운데 있는 비욘세 섬입니다. 거기에다가 150년 동안 키우기로 하고 참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조 대왕 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철종쯤 와서 심은 겁니다. 근데 그걸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가져가라고 공문이 온 거예요. 그 국회에서 딱 한 사람만 그걸 알았답니다. 야, 나무로 배를 만드는 그 시기가 150년 때 통하겠냐? 아마 그때는 이런 군함이 필요가 없을 거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49대 1로 그때 졌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래서 150년 동안 나무를 키우자가 되어서 나무를 키웠는데 실패로 끝났죠. 미친 짓 아닙니까? 해군 군함을 만드는데 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헛짓이냐? 헛짓이 아니야. 달력에 보면 가끔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푸르른 섬이 그 섬입니다. 그게 비욘세 섬입니다. 뭐 거기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방학 되면은 거기서 캠핑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스웨덴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뭔가 남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속도를 맞춰야. 150년 동안 헛짓해도 헛짓이 아닌 걸로 끝나는 게 자연의 보존에 대한 투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뭐 북미 환경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비욘세 섬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것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중앙정부가 쫓아지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나카와 네트워크만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 가나카와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전라북도 같은 거죠. 가나카와 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옥정호 같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호수가 새카맣게 썩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썩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샴푸, 그다음에 이렇게 식용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동차 기름 뭐 이런 것들이 다 호수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강을 통해서. 그 강이 7개가 있는데 조그만 강이 그 강이 흐르는 7개 마을에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든 줄여보자. 식용유는 싱크대에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비누를 만들어서 비누로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샴푸 덜 쓰기 운동 다 이제 그런 것들 계획을 짰습니다. 왜냐면 뭐 하다못해 샴푸도 덜 쓰니까 퐁퐁도 덜 써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군 의회에다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서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군 의회에 그 나이 든 남자들이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아줌마들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줌마들이 열받았어. 아줌마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일단 쉽게 예를 들면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한 사람, 행정학 공부한 사람 그래서 뽑았어요.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를 딱 뽑아놓고 마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정치학 교수도 불러오고 행정학 교수 불러오고 경영학 교수도 불러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 선수를. 그 다음에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반상회 하잖아요. 반상회 하면은 우리 마을의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임실군 무슨 면에 뭐 몇 동 각 동마다 반상회가 열리고 반상회에서 논의된 자료와 우리나라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다 적어가지고 올리고 해서 매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선수들한테. 그 선수들은 학자들하고 같이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도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 선수들이 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임실군에 있는 모든 면에서 동마다 한 반상의 자료가 1년 동안 축적이 되고 2년 동안 축적이 돼서 빠삭해요. 당선이 된다. 맨 처음에 1명 났어요. 제일 많이 됐을 때가 40명까지 당선돼요. 엄청나게. 나중에 기록을 보면 20몇 명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계속 30명 이상 계속 당선자가 나옵니다. 가나카와 네트워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회에 30명, 40명이 들어가서 딱 앉아있으면 감히 아주머니들 위에 가나카와 네트워크를 우습게 볼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가나카와 네트워크 그 아주머니들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남자 도의원들도 슬커머니 와갖고 저도 같이 할게요. 저도 편들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잘못 보였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날아가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카와 네트워크가 그 지역을 생태 환경 위주로 해서 새로 바꿔버립니다. 그 대신 도의원이 당선이 되면 자기가 세비를 받으면 그 모임에다 다 갖다 줍니다. 그 갖다 준 걸로 운영비를 쓰고 선거가 시작이 되면은 자원봉사자도 여기서 대주고 선거운동 기금도 여기서 대주고 다 대주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은행을 만들어서 마을의 청년들의 창업자금도 싸게 대부를 해주고 하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학교도 정치학교 만들고 뭐 시민학교 만들고 방송 신문사 그래서 가나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죠. 결국 지역을 바꾸려면 죄송하지만 좋은 군의원, 좋은 도의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교육도 좀 시키고 훈련도 좀 시켜주시고 좀 밀어도 좀 주시고 그 대신 가능한 한 어느 당에 확실하게 속해서 중앙정부만 맨날 바라보거나 국회의사당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피하고 어느 당이든 좋으니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얘기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이런 계급성과 정파성이 좀 희미하거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지식인들이 일단 뭉쳐야 됩니다. 결국 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거기입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뭉치려면 어떻게 하면 뭉칠 수 있냐? 지역 언론들이 뭉치게 해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언론들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는 정파성과 계급성이 덜한 나름대로 꼭 정치적인 파벌을 떠나서 내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한 자리에 모아서
조금씩 서로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지만 마을을 위해서만큼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협의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협의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부터 할까요? 중요한 건 쪽수가 많아야 돼요. 일단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수가 많아서 회비가 좀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모으기도 힘들지만 또 다 같이 뭐 살림살이가 뻔한데 죄송합니다. 마을의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선생님들, 세무사 선생님들을 잘 잡아야 돼요. 놓치면 명단부터 리스트 쫙 업해가고 뭐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요새 대학 교수님들 봉급 형편없습니다. 별로 못 도와주고 바쁘십니다. 그리고 아마 임실도 대학이 멀리 있을 겁니다. 그죠? 대학 교수님들의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럴 때는 세무사, 변호사, 의사 선생님 그리고 뭐 하다못해 교사 선생님, 목사님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모아가지고 쪽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쪽수를 모으는 것, 그 다음에 그동안 이런 협의체를 거쳐간 사람들은 아마 거쳐간 사람들 다시는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안 하셨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 직접 도와주시는 회원, 멀리서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회원, 관심이라도 조금씩 있는 분들을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다 포함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다시 이주에 오실지도 모르는 문제고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무국장은 이제 죽어나 그 일 다 하려면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임실 쪽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그런 것들 한다고 치고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맨 처음에 이제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한 치즈 마을인 건 알겠고 치즈 축제도 알겠는데 딱 보기에는 염소가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예. 스토리텔링을 할 때 지신부님보다는 염소 2마리로 시작해 또는 산양 2마리로 시작해 이게 더 스토리텔링이 좋은데 뭐 어느 마을에 가면 홍길동을 걸어놓고 뭐 어느 마을에 가면 임꺽정을 걸어놓고 하는데 임꺽정 홍길동보다는 염소 2마리가 훨씬 더 재미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는 문제 그 다음에 옥정호가 난개발이 되면 안 되는 문제 이것도 되게 심각한데 벌써 카페들이 제가 차로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가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실에다가 치즈자를 붙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뭔가 스위스나 이탈리아풍의 유럽풍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CI가 가야 되는데 카페들이 CI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유럽풍으로 가고 아니면 외국인 관객들을 나중에 생각하면은 한쪽은 한옥을 몰아가지고 카페가 두 종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단지를 구성해서 유럽 단지, 한옥 단지 뭔가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카페 주인 마음이지 내가 디자인을 뭘 하든 이거 당신 마음이야 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시민단체가 정부에 지방정부에 얘기를 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조례 안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가능한 한 되거든요. 어느 색깔을 주로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 또는 어떤 마을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큰 5개년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이 마을에서 카페를 찍어서 장사를 하시려면 적어도 이 룰대로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뭔가 방향지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풍이어야 될 텐데 막 짓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짓는 저렇게 짓는 경우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공간을 놔둬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거에 맞춰갖고 거기다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한번 확 뭉개가지고 골프장 만들어버리면 골프장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골프장을 뭘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빈 공간을 갖다가 유지를 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따로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임실 치즈마을과 사냥 또는 뭐 염소 그 다음에 임실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자원들을 관광 자원으로 할 때 뭔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전략적이라는 게 다른 마을에 사는 거 대충 갔다가 막 베껴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그걸 넓히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좀 갖고 와 보시고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생각났던 것들은 염소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스위스에 아주 후진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가 한 300~400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마을이죠. 여기도 관광 수입을 올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우리도 스위스 마을인데. 근데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스위스 그 오지의 마을에 누가 어쩌다 한 명 오면 염소면 염소, 대장간이면 대장간, 우물이면 우물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걸어줍니다. 염소에다 걸어주고 대장간 기둥에다 걸어주고 우물 두레박에다 걸어주고 하면서 아무개님의 두레박, 이 아무개님은 프랑스 어디에 사는 누구 또는 스위스 어디에 사는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네. 당신의 염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우연히 들렸지만 우연히 들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들린 사람의 흔적이 거기에 분명히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다가 보내줍니다. 굳이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 이제는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린다. 인스타에 올리듯이. 그러면 그다음부터 벌어진 일이 지나가다가 그 마을은 저쪽에 있는데 가는 김에 들렸다 가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관광객의 유입 숫자가 몇십 배가 늘었으니까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수의 견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한번 들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강아지. 될 것 같거든요. 요새 반려견에 대해서 워낙 끔찍히 생각을 해서. 근데 오수마을을 우리 마을의 전통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강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라고 강아지 동상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 갖고는 좀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영국의 샌드위치 마을 예를 든다면 샌드위치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네, 월드컵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영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베컴이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임실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촌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그만 마을, 그러니까 조그만한 초등학교 하나, 두 개 있고 뭐 중학교 하나 정도 있는 그 마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컴하고 베컴의 친구들 구워 삶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 오셔서 여름 휴가를 보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 있고요. 뭐 음식도 대접을 해드리겠고 푹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숙박 제공하겠습니다. 가족이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한 2명 왔나 봐요. 근데 축구선수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공 차는 거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계속 초등학교 애들하고 공을 찬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얘들은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걸 몰랐죠. 애들하고 맨날 공 차고 놀아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을 신문에 실려버려갖고 그게 전국 방송을 타고 나가버렸어요. 어느 마을에 가면 그 유명한 베컴이 애들하고 공 차고 놀고 있대. 이렇게 되니까 왕창 몰려온 거죠. 예를 들면 오수의 견 같은 경우 사업을 하려면 반려견을 사랑하고 맨날 끌어안고 자는 걸로 유명한 영화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묵고 가세요 라고 강아지와 함께 오세요. 고양이도 데리고 오세요 해갖고 마을 한쪽에 나름대로 그러한 테마파크가 있거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유명한 사람 몇이서 와서 자기 강아지, 자기 개와 함께 실컷 즐기고 막 뛰어놀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어놨으니까 구경 오세요라고 그냥 일반 대중 홍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텔링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게 상상력에서 나와야 돼요. 상상력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부추기면서
하나씩 하다 실패하고 하더라도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이거 뭘 하지 하다 보면 옆마을에서 뭔가 한대 그런 걸 갖고는 이거 갖고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임실의 자산이 뭐가 있는가 하면 딱 보면 뭐 치즈 그다음에 풍광 좋은 자연 바다가 없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 약간의 강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깨끗하게 있고 하면 뭔가 샌드위치 마을처럼 유명한 사람을 초대한다든가 아니면 들렸다 가면은 염소에게 팻말이라도 목걸이라도 하나 걸어줄만 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뭐 강변에 있는 나무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온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보내고 그 관계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뭔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자연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하는 문제. 난개발 확 된 다음에 나중에 되돌리려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옥정호의 유람선을 띄우나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겠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그러면 군하고 시민사회단체 쪽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가요? 그런가요? 네. 배를 띄운다. 아무튼 큰 도움은 안 된다. 제 기억으로는 큰 돈벌이는 안 된다. 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또 새로운 곳에 내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내리시죠라고 하는 건 뭐 거의 돈이 안 되고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서울이 엄청나게 고령화도 이제 빨라집니다. 수도권이 서울 또는 경기, 인천, 수원 쪽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60, 65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70, 75까지 일을 해야만 되는데 일자리가 지금은 어떻게든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다시 농어촌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진짜 무엇이라니까요 라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 결국 그 문제는 이게 흔히 요새 말하는 혁신도시 같은 거 얘기하는데 혁신도시를 하면은 혁신도시로 사람들이 와서 도시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구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다 혁신도시로 가고 구도심이 텅텅 빕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만 남았는데 노인들마저도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인들께서 연금을 받아가지고 동네 식당하고 동네 편의점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노인들마저 없으면 노인들 연금에 의해서 유지가 되던 자영업자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지켜야 되는 건 많은데 젊은 사람들 받아들일 생각만 하는데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 받아들일 생각과 나이 드신 분들을 이 안에 그대로 계시게 하는 방법. 근데 이걸 혁신도시 무슨 도시 이렇게 판을 키우면은 여기 안에 있던 사람들끼리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 별로 소용이 없고요. 실제로는 컴팩트 도시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희망버스 같은 게 있는데 마을에 버스가 계속 돕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냥 집 바깥에 나와서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버스가 와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타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주면 또 가고 그 버스가 하루 종일 돕니다. 그 버스 기사의 월급은 이제 청년들한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나이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딱 나왔더라도 병원에 가고 싶은 병원, 식당에 가고 싶은 식당, 슈퍼는 슈퍼, 경로당 가고 싶은 경로당,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구 집, 어디든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바로 갔다 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건소, 병원, 그 다음에 자주 가는 뭐 면사무소, 군청 다 이게 컴팩트하게 하나 안에 딱 들어가요. 군청이야 뭐 할 수 없이 하나밖에 없다고 치지만 또 다른 마을 가면 적어도 면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병원, 여러 가지 시장 이런 것들이 딱 한 손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어떤 노인이든지 그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되고 끝나는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위에서부터 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든지 도에서부터 차곡 내려와서 아니면 밑에서도 올라가서 그 의견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의견이 내려오고 의견이 올라가고 하는 이게 절차가 대한민국이 이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구촌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 난민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한 65%는 독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다 받아줘요. 다. 원래 유럽의 원칙은 난민이 맨 처음 도착한 나라가 그 난민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일만 어느 나라에 도착을 했건 간에 독일로 오면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원수는 조절을 좀 하죠.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사라졌는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야 되는데 그 아기조차도 안 태어나는 거니까 노동력이 엄청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0.7 몇이거든요. 합계 출산율. 대한민국 전쟁 났을 때도 1점 몇이었습니다. 아기 태어나는 게. 근데 지금 0.7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청나게 막 안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벌써 엄청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 노동자 받는 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많이 뭐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안 들어. 아마 일손 구하기 힘드셨죠. 엄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로 확 갈 거 갑자기 갈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다문화로 갑자기 갈 경우 이 마을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원래 살던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전국을 돌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벌써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어떤 마을은 못 느끼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안동에 갔더니 안동은 베트남 천지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어느 마을에서 아가씨가 시집 와갖고 그럭저럭 자리를 잡으니까 자기 마을에 동생부터 시작해서 다 부르는 거죠. 베트남 그쪽 마을에서는 다 이쪽 마을로 오는 겁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시집 온 아가씨가 며칠 그럭저럭 자리를 잡으면 그 나라 그 마을 아가씨들 시집은 다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어느 마을은 갑자기 외국인들이 확 늘어나서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은 오히려 우리 애들이 한국말 쓰는 게 좀 어색하고 막 왕따를 당하는 기분. 어느 마을에 가면 또 외국인 아이들 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몇 명밖에 안 되고 이게 마을마다 차이가 커서 어떤 마을은 심각하게 느끼고 어떤 마을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확 심각해질 때가 옵니다.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 여러 가지. 아무튼 관광자원은 일단 확보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재방문을 늘리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전주하고 남원 사이에 껴갖고 이게 중간에 껴있으면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당시 안 그러죠. 여기라 생각 말씀드리자면 전주가 고향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전주 음식 진짜 맛없습니다. 뭐 먹으려고 하면 제가 한정식 먹을 거면 손님들 데리고 남원으로 가서 먹지 제가 전주에서는 웬만해서 먹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시도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걸 노려야 됩니다. 이 전주도 부족한데 남원도 부족하고 정읍 익사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홍보 계획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건 따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가끔 임실 군에 테마파크 중심으로 뭔가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갑자기 귀향 또는 귀경 아니 귀농이 많아지거나 휴양을 원하는 나이든 세대가 많아질 때는 정말 외딴 마을을 어떻게 그 외딴 마을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그리로 사람들이 가서 쉬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갖다가 곳곳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개는 크게 랜드마크로 멋있게 보이려고 대개 군수님들은 그게 꿈이죠. 근데 사실은 외딴 마을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예를 들면 유명한 스타가 거기에서 한 일주일 푹 쉬다가 아니 서울에서 시달리다가 그냥 푹 쉬다 갈 수 있는 이러한 외딴 마을들을 개발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숙제로는 남아있고 등등등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아는 건 대답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할게요. 아까 판촌 오수 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곧 3,000명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임시를만 지금 비례되어가지고 8,000명 인구 때문에 생존하고 자랑 취직마을을 하는데 양 날개가 죽으면 웅남까지 임시군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학생들도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고 노령화 지금 고령화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그리고 좀 원로 되신 분들이 좀 더 젊은 층하고 대화도 하고 임시의 그 미디어 교육 이런 환경도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외국 쪽으로 가거든요. 기자분들이 이러한 소멸 위기에 있는 면에 대해서 취재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전부 관공서에서 내주는 그거 가지고 그냥 홍보성 기사 써주고 생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이 지역에 있을 수 있고 비전이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만은 한 30년 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토론할 때 대학을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야 서울대는 할 수 없이 서울자 붙었으니까 서울에 둔다고 해도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막 지방으로 그냥 내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대학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과외 공부도 다 서울로 하러 오고 중학교 때부터 과외 공부를 서울 대치동에다가 방 얻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 대학 교수도 다 서울에 있고 대학도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인재들을 받아서 써야 되는 기업들도 수도권을 안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공장도 가능한. 지방으로 대학들이 다 내려가고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크고 그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실패해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떠들었더니 알아는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짓은 지방에다 분교를 조그맣게 하나 세운다든가 본교는 가만히 서울에 있고 이런 것들만 항상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그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좀 길을 펴고 우리도 잘하고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청북도 옥천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옥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옥천신문이라고 하는 상당히 양심적인 지역 미디어가 있어가지고 지역신문이 만들어지고 지역신문이 도의원, 시의원, 군수, 도지사를 갖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옥천 사람들은 옥천 사람들대로 뭉쳐서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사실 옥천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진짜 많지도 않고 어차피.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다 옥천신문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지금은 옥천 라디오 방송도 생기고 옥천 시민학교도 생기고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 관련된 기관 사업체가 한 10몇 개 될 겁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이에서 마을이 돌아갑니다. 마을 사람이에서 마을이 돌아가고 하는데 다른 마을의 성공 사례들은 일단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있으니까 다 갖다 짜깁기 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온 산청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 어려움이 특히 여러분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지역이 깨져 있으면 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옥천구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다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을 모이게 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배워볼 만하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마을을 위해서 뭔가 뭉쳐봐야지 하는 분들이 일단 뭉치고 해서 조금씩 커진 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보고서나 백서로 만들어가지고 군수한테 들이밀고 군의회, 도의회라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일부 단체에서 또 이렇게 보고서 내놓으면 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안 되더라도 계속 백서가 나가고 보고서가 나가고 이래야 조금씩 더 밀려가고 하는 거고, 그걸 좀 활성화시키려면은 군의원, 시의원들이 여기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일 바람직하죠. 네. 사실 쉬운 길이 아니고요. 매일 조금씩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부르면 또 와서 해야 되나요? 네. 그때는 임실 얘기만 좀 한번 저도 많이 좀 물어보고